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편, 3급과 4급에 해당되는 거죠. 중급편을 강의하게 된 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이 3급, 중급편에는 3급과 4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급과 4급에 해당되는 중급편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실력만 갖춘다면은, 합격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하니까 많이 조금 겁을 먹거나, 야, 이거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수능처럼,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수능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수능 때처럼 많은 점수, 다득점, 많은 점수를 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하게 된 중급과정은 뭐 60점이 넘어가면은 4급이 되고요, 70점이 넘어가면 3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받겠다, 뭐 이렇게 준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들 계시겠지만 뭐 운전면허 100점 받는다고 해서 뭐 포상 줍니까? 기분은 좋긴 하죠. 그렇죠? 기분은 좋긴 한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많은 시간들을 여기다 막 하면서 투자하면서 고생하면서까지 합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는 상급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제법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을 좀 봐야겠다. 뭐 가물가물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 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막 짱돌만 막 생각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다시 시작하려니까 참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요, 분량이 뭐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섭렵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강의도 그렇겠습니다만, 가장 단원에서 중요한 거,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훑어주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됐습니까? 시작할까요? 먼저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국사라는 게 역사입니다. 그렇죠? 역사.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역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역자가 지낼 역자입니다. 지낼 역.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과거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역자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정말 객관적인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이쪽은 객관적 의미의 역사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사자는 무엇이냐? 사자. 자, 이렇게 뽑아봅시다. 이번에는 사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는 뭐냐? 역사 사자죠. 역사 사자입니다. 역사 사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거예요. 이건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그래서 그러면 이때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니까 누가 기록한 거야? 역사가가 기록한 거죠. 그렇죠? 이건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기록으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보통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구분하는 거죠. 역사를 시대 구분합니다. 역사의 시대 구분이죠. 그래서 역사의 시대 구분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여부다. 문자 사용 여부입니다. 문자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여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사용했다. 문자 사용 안 했습니다. 문자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시대가 되는 거야?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사시대가 되겠지.
그쵸? 문자가 없다 그러면 무슨 시대가 된다? 이건 선사시대가 됐죠. 그럼 문자가 있다 그럼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역사시대가 되는 거죠. 뭐 역사시대. 그쵸? 그러니까 아하 역사는 문자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만 이렇게 더 가겠습니다. 예, 한 요 정도만 갈까요?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봅시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야? 여긴 70만 년 전. 야, 여긴 7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할까? 70만 년 전은 우리나라에서 70만 년 전은 뭐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구석기가 시작됐죠. 그렇죠? 여기 구석기 시작됐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갈까요? 요만큼 갈까요? BC, 여러분 BC 얼마야? 8000년경이야. BC 8000년경. 자, BC 8000년경. 자, 이때부터는 뭐가 시작됐죠? 신석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부터는 신석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예, 기원전, BC 기원전. 기원전이라 해도 좋고 뭐 어디는 BC고 어디는 기원전이나 좋습니다. 그러면 BC로 통일합시다. BC 20에서 15세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청동기입니다. 여기가 청동기다. 예. 그래서 BC 20에서 15세기가 되는 거예요. 청동기죠. 그러면 하나 마지막 BC 5세기. BC 5세기입니다. BC 5세기가 뭐야? 철기 시대입니다. 자, 이제 구분합시다.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어디까지냐? 예. 그러면 자, 문자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그렇죠? 문자의 사용 여부가 선사시대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철기 때부터. 보통의 그 세계의 문명을 보면은, 세계 문명은 청동기 때부터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록에 의한다면, 이 철기 때부터 경남 다오리 유적, 기억납니까, 여러분? 경남 아직 안 배웠어요. 예, 다오리 유적지에서 못이 발견됐다. 그렇지. 붓이 발견됐대. 여러분, 붓이 발견됐다는 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붓은? 그렇지.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때부터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결론 다 나왔잖아.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청동기까지 여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선사시대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일단 이렇게 보자 이거죠. 여기 선사시대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여러분 선사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선사시대 역사는 뭘 통해야 돼? 유물과 또 하나는 뭘 통해야 돼? 유적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야. 그럼 아무래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거의 뭐야? 이거지 뭐. 유적이나 유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록된 게 없으니까 다 추정이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철기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철기 때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슨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죠. 역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 시대로 본다. 이렇게 역사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또 궁금합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예. 우리 민족의 기원을 살펴본다면요. 예.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느냐? 이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구석기부터. 예. 이때부터, 예. 한반도에 뭐가 살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그쵸?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만 씁시다. 그쵸? 구석기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구석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러분, 구석기 때는 말이야. 무슨 생활하냐? 이동 생활하잖아. 이동 생활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구석기는 빈기와 간빈기가 교체. 그러니까 빈기였다, 간빈기였다, 빈기였다, 간빈기였다.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빈기 때는요, 이 한반도가 중국 대륙과 그리고 특히 일본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중국을 이렇게 오가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이동 생활을 통해서 오가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이 구석기 때는요. 우리나라를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거쳐간 사람들을 다 조상이라고 너무 많아. 우리 조상. 그쵸? 다야 그럼 다.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거쳐갔다. 그래서 우리 조상, 직접 조상, 직계 조상, 직계 조상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 지나간 사람 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조상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면 사실상 언제부터? 그렇죠. 이 신석기 보십시오, 여러분. 신석기 때부터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때부터 농경을 통해서 무슨 생활이 이루어져?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거야.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석기부터 쭉 건너간단 말이야. 청동기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신석기와 어느 시대를 거쳐가면서 청동기를 거쳐가면서 이때 이렇게 정착 생활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신석기 때부터 정착이 시작되고 청동기 때 그 정착 규모가 커지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직접 우리 민족의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의 무엇으로 잡자? 기원으로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은 정착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게 된 신석기부터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어 학상으로는 이제 알타이 어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은 황인종이 됩니다. 주로 이제 요령지방, 만주, 한반도 넓게 분포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대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구석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신석기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청동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봐요, 여러분. 여기다가, 구석기. 이렇게 쓰고요. 자, 조금 일만치 마서, 신석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구석기는 우리나라에서 70만 년 전, 여기는 BC 8000년경 이렇게 했어요. 요만치 마서 청동기라고 또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제 각 시대별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자. 비교해보자. 어떻게 변화돼갖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비교해보고 검토해봅시다. 우리 교재에는 좀 내용들을 많이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 좋고요. 포인트, 핵심은 여기서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 청동기 생활 모습. 여러분, 처음에 이단을 공부하는 사람 막 외웁니다. 구석기, 뗀석기, 신석기, 막 이렇게 신석기는 간석기, 짱돌 막 외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다 외울 게 아니야. 구석기와 신석기와 그 청동기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한 가지 틀을 딱 잡는 거야. 그래, 뿌리를 딱 박아. 한 가지를 외워서 뿌리를 딱 박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유추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신석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암기해달라고 부탁할 게 이게 농경의 시작이에요. 농경 시작. 이건 무조건 외워. 알겠죠? 이거 아주 무조건 외우자. 뎁다 중요하다. 알겠죠? 농경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공부할 때 농경의 시작이 무조건 기억하는 거 외워두는 겁니다. 이 농경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생기게 되고 이걸 인류 변화상 신석기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혁명이잖아. 지금 혁명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농경을 딱 외우잔 말이야. 자, 그러면 농경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라고요? 그럼 신석기 됐습니까? 됐잖아. 그러면 이제 농경이 시작됐잖아. 그럼 구석기 때 농경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여기 농경 했는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긴 농경 안 했지.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수렵, 어로, 채집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돼. 농경을 안 했으니까 뭘 먹고 살았겠어.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쵸?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뭐야? 먹을 식자. 한번 보자, 먹을 식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먹을 식자.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그치? 그러니까 식자. 그러면 구석기인들 뭘 먹고 살았어? 그래, 수렵했대. 어로했대. 채집했대. 응? 수렵, 어로, 채집이야.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과일 같은 거 따먹는 거야. 알겠어요? 굉장히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수렵, 어로, 채집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주워 먹으러 다니는 거야. 알겠죠? 여기저기 주워 먹을 거 없나? 주워 먹으러 다니는 거야. 수렵, 어로, 채집은 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생활이다? 주워 먹으러 가는 거야. 주워 먹으러. 알겠죠? 주워 먹으러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시키세요. 주워 먹으러 다니니까 구석기인들은 당연히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요. 왜?
주워 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닌다. 알겠죠? 싸돌아다닌다. 아유,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주워 먹으러 다니니까 이동 생활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을 보면요. 이동 생활했다. 자, 여기다 이동 생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동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 생활했고요. 두 번째 이동 생활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랑 다녔느냐가 중요해요. 혼자 다녔나? 아니죠. 사냥이나 수렵이나 어로 채집 생활하려면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 다니는 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여럿이 다녔다. 야, 니들 왜 이렇게 떼지어 다니냐? 무리지어 다녔다. 라고 해서 무리사회라고 하는 거야. 이동은 혼자 하지 않고 뭐하러 다녔다? 여럿이 무리를 지어 다녔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가족 단위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알겠죠? 가족 단위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아니,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 지도자는 좋아. 알겠지? 뭐가 좋아? 지도자는 오케이. 그런데 지도자는 맞는데, 그분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이건 맞단 말이야. 근데 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지배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큰일 난다. 요 지배자는 아니다라는 거지. 왜? 지배자가 나오면은, 그건 계급사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사회에 지도자는 있을 수 있으나 지배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평등사회가 됩니다. 아무튼 구석기는 사냥, 수렵, 어려, 즉 주워 먹으러 다니면서 여럿이 무리지어 이동했다. 그럼 얘네들은 생활이죠.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무리사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어디서 생활했느냐? 어디서 주거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주거지를 또 한번 볼까요? 구석기인들은 주로 어디서 생활했을까요? 주거지가 중요합니다. 동굴이나, 이 사람들은 동굴이나, 그 다음에 어디야? 강가에 무슨 집을 짓고 살았다? 막집 짓고 살았다. 좋습니다. 동굴 제일 좋죠. 그쵸? 가장 영구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동굴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동굴을 찾으면 그래야 제일 좋죠. 근데 동굴이 없으면 강가에다가 뭘 지어야 됩니까? 강가에 무슨 집을 짓는다? 막 짓는 거죠. 왜 막 짓는다? 사람들도 막 안 될 때는 막 가는 것처럼 얘네들도 막 집 짓는다. 왜 막 짓죠? 다시 올 일이 별로 없거든. 얘는 이동생활이니까 여기를 다시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 대충 짓고 예를 든다면 바람 맞고 비 맞으면 막으면 돼. 그래서 대충 막 짓고. 근데 왜 강가냐고? 강가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강가는요, 뭐 하기도 편해. 그래, 강에는 말이야. 첫째, 우리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동물들도 물 먹으러 내려온단 말이야. 물을 찾으러 강에 온단 말이야. 그쵸? 수렵하는데 동물들 물 먹으러 내려온답니다. 강 뭐 하기도 좋아요. 어로하기도 좋아요. 또 강 주변은요, 토양이 비옥하니까 나무나 과일들이 잘 자란다. 이 채집도 좋아. 아무래도 강음가는 이런 것들 하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구석기인들은 주로 그러면 무슨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도구는 뭐였을까? 주로 얘네들은 뭘 사용합니까? 말 그대로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뼈도구도 있습니다. 뗀석기도 있고 뼈도구도 있습니다. 뗀석기와 뼈도구. 뗀석기는 말이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불러줘. 긁는다, 긁게, 자른다, 자르게, 민다, 밀게, 찍자, 그럼 찍게. 쉽게 말하면 뗀석기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짱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뗀석기 제작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돌이란 말이야. 짱돌이죠. 이것을 이렇게 안 잘라줘.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모양 잘 봐, 요거. 이게 뾰족하잖아. 그치? 이걸 잡고 찍으면은 집게가 되는 거야. 그쵸? 찌르면 찌르게 되는 거고. 여기 잘 됐다. 이거 말이야. 이거 카메라 요거 잡아주면 죽여주겠다. 그쵸? 이거 너무 주먹도끼 치고 너무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떼어낸다 해서 보통 우리가 이거 뗀석기라고 하는데 다양한 종류로 씁니다. 근데 구석기는 이 뗀석기에 제작 방법이 또 중요해요. 이 뗀석기의 제작 방법, 이걸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 그쵸? 여러 가지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도 나눕니다. 전, 중, 후 이렇게 나누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다목적으로 다 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가지 갖고 하나 목적 쓰고, 세 번째 마지막 후기 때는 쐐기 같은 거 대고 이제 좀 응용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마지막 후기 때는 그 쐐기 같은 걸 대고 응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도구 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석기인들의 신앙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구석기인들의 신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여러분 막집은 이제 그 주거 지역 가보면 막집은 없어졌고, 동굴 속에 가니까 벽화 같은 걸 많이 남깁니다. 벽화나 여인상 같은 걸 남기는데, 보통에 보니까 사냥감의 이 번성을 비는,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뭐가 있다? 주술적 그런 성격의 또는 의미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다라는데, 이 주술적이다라는 말만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같은 걸로 도구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자, 구석기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석기가 농경이었기 때문에 구석기 때는 농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냥, 어로 채집인데 결국 그것은 주워 먹으러 다닌다, 혼자 다닐 수 없어 여럿이 무리지어 이동한다고 얘기했고, 가장 알맞은 주거지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이라고 했고, 뗀석기와 뼈도구를 주로 썼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냥감을 번성을 비는 주술적 성격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농경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석기인들은 농경이다. 이 농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구석기인들은 무슨 경제야? 이게 자연경제잖아. 자연경제. 그렇죠? 이 자연경제에서 이렇게 농경이 들어온다. 무슨 경제로 전환이었다? 생산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인류가 주워 먹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주워 먹지 않고 우리가 먹을 것을 직접 생산해서 음식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자, 그래서 생산경제로 전환했다. 굉장한 의미가 되고, 이 생산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인류의 비약적인 문화의 성장을 가져와서 신석기 혁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는 일단 정착이니까, 농경이니까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갑시다. 또 신석기. 정착생활입니다. 정착생활. 아무래도 농경을 위해서는 정착이 필요했고, 그런데 이때 정착, 한 곳에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게 됩니다. 당연히 씨족이 형성돼요. 김씨족, 죄송합니다만, 김씨씨, 박씨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김씨족, 여기 이씨족, 박씨족, 저 같은 여기 강씨족,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씨족을 단위로 한 무슨 사회가 만들어지냐? 이 부족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시족을 단위로 한 부족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부족사회라고 해서 이게 계급사회냐? 이거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무슨 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평등사회입니다. 여러분, 신석기도 평등사회예요. 그러니까 신석기도 우리 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부족을 이끌어주는 누구는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 부족의 지도자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지배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석기들은 시족을 단위로 부족이 형성됐으니까 시족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풍습을 갖고 있었다? 조계원의 풍습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석기의 주거지역은 어딜까? 구석기인들의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했다면 신석기는 아무래도 농경이 유리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이나 그 다음에 어디야? 강가에 무슨 집에서 살았다? 움집에서 살게 됩니다. 해안이나 강가의 움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봐둬야 될 게 뭐냐면, 왜 해안이나 강가였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아직은 신석기들이 여러분 농경을 시작했지만 이 농경을 통해서 모든 식량 조달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해안이나 강가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 아직은 어루 생활의 비중이 옛날보다 줄어들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집인데, 신석기들의 움집은 일단 형태는 원형이고요. 원형의 움집이고 반지하가 많습니다. 반지하.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화덕도 있고요. 중앙에는 이제 화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석기의 대표적인 움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중앙에는 화덕이나 난방을 위한 화덕 같은 게 있었다는 거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정말 중요한 게 또 도구죠. 신석기인들의 도구는 구석기가 뗀석기라면 신석기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간석기가 있고요. 그렇죠? 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경에 필요한 뭐 돌보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보습, 돌갱이, 돌낫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신석기인들에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야?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빼놓으면 안 되겠죠? 신석기인들의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여러분 토기를 어느 목적으로 썼을까요? 신석기인들이 토기는요. 바로 무슨 목적을 썼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씁니다. 이 토기에는 여러 가지 토기가 있습니다. 신석기의 토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슨 무늬냐?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토기를 한번 보시겠지만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밑이 뾰족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평지에는 이 토기가 제대로 쓸 수 없겠죠. 그렇죠? 뒤집어서 쓰면 안 되지. 음식을 다 쏟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안이나 강가는 토양이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땅에다 꾹 눌러갖고 쓰면은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를 대표로 하는 토기구나라는 거가 토기의 사용이 하나 받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있어요. 신석기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하나는 또 뭐가 있다? 가락바퀴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뼈바늘이 있어. 뼈바늘. 뼈바늘입니다. 뼈바늘. 그러면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무엇하는데 사용했던 용도냐? 신석기인들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의복이나 무엇을 했다? 그물 같은 걸 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원시 오라간다. 원시 수공업이 이때부터 원시 수공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때는요. 여러분 빙기가 있어요. 빙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온이 많이 낮아. 그래서 추워. 그러니까 빙기 때 추우니까 구석기인들은 주로 뭘 입었겠어? 동물 가죽을 입었겠지. 그치? 오리털 파카라든가 밍크 코트 같은 거 입었잖아. 그런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 간빙기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빙기에서 간빙기로 바뀌니까 날씨가 따뜻해진단 말이야. 날씨 따뜻한데 오리털 파카 입고 없잖아. 그쵸? 밍크 코트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락바퀴나 뼈바늘에서 옷을 좀 가볍게 해서 새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이제 신석기 신앙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뭐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라면 신석기인들은요, 여러분 봐요. 농경생활 하죠? 여기 주목할까요? 농경생활 하죠? 그 다음에 뭐요? 농경생활하고 정착생활하죠? 이렇게 농경과 정착생활하면서 무엇을 이 신석기인들이 깨닫기 시작하냐면 자연의 섭리라는 걸 깨달아. 그럼 무섭다는 걸 아는 거야. 왜? 우리가 항상 옛날에 구석기 때는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곳의 기후가 항상 일정한 줄 알았어. 근데 한 곳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적게 와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불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너무 오묘한 거야. 그 오묘한 진리, 그것을 깨달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자연 앞에 나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신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라는 걸 갖기 시작해. 샤머니즘. 봐요. 누구야? 샤머니즘 누구야? 무당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신의 뜻을 알아듣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무당의 주술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동식물, 해, 달, 강, 바다, 산 이런 거에다 홀령이 있다고 믿는 거야. 정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홀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애니미즘이야. 애니미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부족의 어떠한 그 시조를 특정한 동식물을 통해서 자기 부족의 우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족이 나타나. 이걸 뭐라게? 토테미즘이야. 우리나라 신화에 토테미즘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많단 말이야. 단군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곰과 호랑이 아니냐. 이런 토테미즘이 바로 신석기인들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와 신석기를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석기와 신석기의 유적지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조금 강의를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청동기입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요.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비교적 좀 더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놓고 할 때 구석기하고 신석기 중에서는 농경 시작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청동기하고 신석기를 비교하면 농경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농경이니까. 그러면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무엇을
외워두면 좋습니까? 그러면 신석기하고 청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급이 처음 발생했느냐? 그러면 청동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무슨 사회라고 딱 쓸까? 그렇지. 이렇게 쓰자. 계급사회. 이거 딱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외우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비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신석기의 농경시작 외우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비교하는 내용에서는 계급사회, 청동기 때 처음이다. 요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계급이니까 그 앞에 있는 사회, 구석기와 신석기는 다 무슨 사회야? 당연히 평등사회가 되는 거죠. 자, 청동기 돌아오겠습니다. 농경이 이제 신석기 때 농경 시작됐는데 청동기로 오면 처음에 무슨 농사였다? 밭농사였어요. 그래서 신석기 때는 주로 이제 밭농사가 중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작물이 뭐예요? 조, 보리, 콩 이런 거였어. 그런데 청동기 때는 말이야 일부 저습지에서 무슨 농사가 시작됐다? 벼농사가 시작되네. 벼농사가 시작되네. 여러분, 밭농사에다가 벼농사까지 이루어지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이 커지는 거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들어갈까? 신석기 때부터는 벼농사 시작뿐만 아니라 목축이 발달하기 시작했어. 목축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증가했다? 가축에 대한 가축 사육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축도 발달했고 벼농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감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감을 잡느냐? 이 둘을 합쳐놓고 보면은 청동기에 와서는 무엇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잖아. 그치요? 자, 봐. 이제 계급이 발생하는 거 설명 들으세요. 벼농사가 시작됐고 목축이 발달하니까 자, 이때 먹을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농업 생산물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농업 생산물이 그만큼 어떻게 돼서 많이 늘어나 증대가 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세요. 농업 생산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따가 다시 다 설명하고 이제 지워야 되는데 농업 생산물이 늘어나니까 뭐가 나와? 먹고 남는 게 나오잖아. 많이 생산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먹고 남는 게 생기네? 먹고 남는 게 생기네?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니까 다 먹고도 남는 게 생기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나? 분배가 문제야. 이 분배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분배 과정에서 심 있는 사람이 더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심 없는 사람이 조금, 심 있는 사람이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분배 과정에서 계급이 분화되는 거야. 계급. 이때 계급이 분화돼. 이 계급은 다시 말하면 누구와 누구로 나뉘어지는 거야. 지배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때 이 지배 계급이 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권력과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권력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뭘 가진 사람이 되겠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야.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군장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뭘 소유하면서 청동기를 보유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청동기를 보유해. 이 청동기는 말이야. 원래 여러분 청동기는 이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청동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주로 이제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힘센 사람, 지배계급, 권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지배계급인 군장들이 이걸 보유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의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청동기 때 발견하게 된 것 중에 청동 거울도 있고 방울이 있어요, 여러분. 청동 거친 무늬 거울과 방울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주로 이제 종교의식에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무기로 씁니다. 청동검, 비파형 동거 같은 거 무기도 쓰는 거죠. 이렇게 청동기를 보유하고 이 청동기를 가지고 이들이 이런 무기를 우수한 무기로 갖고 모토한다. 정복 활동도 하고 이 정복 활동을 통해서 주변 부족들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고 못을 받기도 한다. 공납 같은 것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배계급인 군장들이란 말이야. 이 군장들은 무슨 사상을 통해서 선민 사상을 통해서 이제 이웃 부족들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계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계급만 분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도 분화돼. 그래서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이 하는 일도 나눠진단 말이에요. 계급 분화는 무엇까지 이루어진다?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사회가 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여성들은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되고 그럼 남성들은 뭐가 하느냐? 남성들은 주로 이때 남성들은 바깥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바깥일이 있을까요? 농사 짓는 일, 농경이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바깥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남성의 역할이 커지지. 그래서 신석기까지는 무슨 사회였는데 모계 사회였는데 청동기 오면서 무슨 사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계 사회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자,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고 목축이 발달하면서 먹을 것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것이 청동기 때 와서 무엇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계급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의 계급 발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이쪽은 좀 제가 좀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지우겠는데. 그러면 이제 청동기의 유물, 선생님, 청동기 때 이렇게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뽑아야 된다면 다음 청동기 때 유물 중에 계급 발생과 관계 있는 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는 고인돌이 되는 거야. 고인돌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 비파형 동검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이게 계급의 발생과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동기 유물은 고인돌, 돌롤무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출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하고 비교하면서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보고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 때 와서는 무엇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계급이 발생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급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것 때문에 사회에 무엇도 이루어진다겠어?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회 분화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썼던 것이 여성이 하는 일, 남성이 하는 일도 이때 같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들은 집안일. 그래서 집안일이니까 여자들은 보통 이제 집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바깥일, 그래서 바깥어른, 바깥어른, 뭐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주거지역 살펴볼까요? 주거지역. 신석기인들이 해안이나 강가에 움집했다면 청동기 시대 때는요 산간지이거나 구릉지대가 됩니다. 산간지 또는 구릉지대의 움집입니다. 요거 같은 움집인데. 움집은 움집인데 위치가 달라졌어요. 산간지나 구릉지대입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산이 있다면 보통 이제 산간지 구릉지대다라고 한다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알겠죠? 여기 이제 구릉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데 이런 움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움집의 특징은 청동기 때 움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석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하면 신석기는 원형이라고 했는데 청동기는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직사각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가 반지하인데 이쪽은 이제 거의 지상가옥화됩니다. 지상가옥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석기는요 중앙에 화덕이 있었는데 이 화덕이 벽면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청동기에서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 도구가 많이 나오니까 이 청동기의 도구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청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요 일단 농경에 사용됐던 도구가 뭐겠어요? 그렇죠? 반달돌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반달돌칼입니다. 반달돌칼. 자, 생기기는 말입니다. 반달돌칼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딱 2개 뚫어졌단 말이에요. 그치? 어떤 학생들 여기다 손가락을 끼고 한대. 야, 손가락 끼면 손가락 안 빠져. 손가락 다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단해. 이렇게 여기다 줄을 이렇게 매달아, 줄을. 알겠죠? 줄을 해갖고 이 줄을 잡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면 있잖아, 여러분. 더 좋은 건 뭐가 있어? 나무를 대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딱 대면은, 이 나무 어떻게 줄로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딱 잡고 쓰면 되지. 그치? 이렇게 딱 하면은 반달돌. 이게 나무였기 때문에, 신석기 8000년경 나무였다. 5000년경 나무였다. 그럼 나무는 썼고 돌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칼이다. 반달돌칼, 농기구로 썼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홈자귀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박쥐날 도끼도 있고, 그쵸? 요런 것도 바퀴날도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농경에 사용됐다. 이건 추수역이니까 요 셋을 묶어서 이건 전부 다 신석기 때, 청동기 때 농경이 사용됐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청동검 나와야 되니까 청동기 때 가장 대표적인 청동검은 뭐겠어요? 비파형 동검이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있고 또 하나 청동기 때는요 역시 토기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 청동기 때 대표적인 토기 미성리식 토기가 있었고
토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청동기를 대표하는 건 또 민무늬 토기죠. 민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다면 이제 붉은 간토기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토기도 신석기에서 이제 토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요와 같은 유물들은 자 주목, 요와 같은 유물 반달 돌깔, 홈잡기, 바퀴날 도끼, 비파형 동업이나 미성리시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이러한 청동기의 유물은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발견됩니까? 그러면 이제 고인돌. 청동기 대표적 무덤이죠. 고인돌.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돌널 무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뭐 돌무지 무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돌만 잔뜩 쌓았다 하는 돌무지 무덤. 이런 무덤들에서 이 청동기 유물들이 주로 이제 출토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동기 때 대표적인 유물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할 건 이제 청동기 때에 신앙은 뭐가 있습니까? 신앙. 청동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민사상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선민사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 바위 그림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청동기를 상징하는 바위 그림이 있어요. 바위 그림. 그래서 특히 이제 바위 그림 중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두 군데를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울주 바위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울주의 바위 그림은 고래나 사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냥감의 무엇을 빈다. 사냥감의 번성을 빈다. 이렇게 번성을 비는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령의 또 바위 그림이 있는데 이건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그래서 이 동심원이라는 거 뭘 상징하겠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신석기하고 청동기에 대한 대략적인 비교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청동기하고 철기는요 다른 비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변화는요, 철기라고 했다고 해서 철기와 청동기는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해 두면 되는 거죠. 뭐냐면 청동기하고 철기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건 유물입니다. 유물. 그래서 예를 들면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유물인데, 우리가 이쪽에 청동기의 유물을 다 했으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이야. 이게 주로 이제 저 북방 계통에서 온 비파형 동검이라면, 이 비파형 동검과 대비가 되는 철기 시대의 동검은 뭐냐? 그러면 세형 동검이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부터는 비파형 동검이 아닌 세형 동검이 사용되고 거푸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철기 시대에서 세형 동검과 거푸집이 사용됐다는 건 이건 우리만의 청동기예요. 이거 다른 나라에서 안 나오고 한반도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반도에 이 독자적 청동기 제작이 있었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세형동검은 거푸집이야. 세형동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칼이란 말이야. 이따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다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세형동검인데, 거푸집은 뭐냐? 이 칼을 만드는 틀을 말해. 용범. 알겠지? 틀인데, 쉽게 이해하실래요? 자, 쉽게.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붕어빵 사러 왔습니다. 알겠죠? 포장마차 가서 아주머니 붕어빵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아주머니 붕어빵 하려면 어떡합니까? 뚜껑 열죠. 뚜껑 열어서 기름으로 다 털어내죠. 뚜껑 열고 거기다 밀가루 붓고 위에다 판 넣고 뚜껑 닫죠. 그리고 익히잖아. 그 뚜껑 그게 거푸집이란 말이야. 이걸로 우리나라가 세형동검을 직접 제작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한반도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기입니다. 토기는 그냥 민무늬 토기 계속 이어지고요. 그렇죠? 민무늬 토기 이어집니다. 미송리시 토기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이 좀 바뀝니다.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요 무덤 세 개가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 어떤 무덤으로 바뀌냐? 이 돌이 다 빠져. 청동기 때 말이야. 무덤도 돌이야.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철기로 넘어오면은 무덤에 돌이 다 빠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무덤이 무슨 무덤이다. 여러분, 이 동무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무덤이 나온다. 널무덤이 나옵니다. 이게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하고 철기는 사회 전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면은 그렇게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뭘 비교한다? 이런 유물을 비교해 두시면 딱 좋겠습니다. 알겠죠? 유물을 비교하면서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의 특징들을 좀 잡아보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는 선사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선사시대였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선사시대였기 때문에 유물을 좀 봐야 됩니다. 잠깐. 하나 더 빠뜨릴 뻔했는데, 잠깐. 우리나라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봤을 때, 자, 이쪽에
이쪽에, 예, 이쪽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나라 청동기는요, 예, 북방계통입니다. 이때는 북방계통. 저 만주 시베리안 계통, 북방계통의 청동기를 사용했다라고 해. 그래서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철기는 말이야, 북방계통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철기는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아, 철기가 중국에서 전래됐어요.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중국과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과의 교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명도전이에요. 명도전. 알겠죠? 명도전이라는 게 화폐죠. 이 중국에서 사용됐던 명도전이라는 화폐가 발견되고 아까 철기시대에 말씀드렸던 경남 다우리에서는 붓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게 철기시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확인할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물들을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 잠깐만요. 예, 직접 유물을 사진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좀 지워야겠죠? 그렇죠? 예, 좀 지우고 좀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제가 찾았어요. 왜냐면 자, 구석기 시대는 주로 이제 거주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동굴이나 그다음에 이제 강가에 뭐야? 막집이란 말이야, 막집. 그렇죠? 그래서 동굴이나 강가, 요 강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구석기 때 여기 웅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어디야? 상원 검은모로, 그렇죠? 그다음에 연천 전곡리, 이게 다 하천이, 이렇게 하천이 표시되어 있잖아. 그쵸? 여기 제천, 전말, 그쵸? 청원, 두루봉, 그쵸? 예, 공주, 여기 공주 석장리, 이런 것들이 주로 내륙 쪽에서, 주로 이제 구석기 때는 내륙 쪽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이제 구석기 유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신석기 시대, 신석기는 어디야? 해안이나 또 어디라고 했어? 해안이나 강가라고 했단 말이야. 해안이나 강가에서 뭘 짓고 살았다? 움집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신석기 이 많은 유적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디냐면, 양양 오산리. 양양 있다, 양양. 강원도 양양. 여기는 특히 이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에 가장 오래된 집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웅기, 여기 딱 웅기 있잖아요, 여기 웅기. 요렇게 가자, 여기쯤 웅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웅기 굴포리야. 이 굴포리는, 여기는 신석기, 여기 구석기도 있지만 여기 뭐예요? 여기 신석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웅기 굴포리는 구석기, 신석기의 유적이 다 같이 발견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엔 동삼동이 있고요. 부산 동삼동, 여기 조개 패총, 그 조개더미로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암사동, 여기 서울 암사동 있죠? 서울 암사동 중심에 보시면 되겠고,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곳입니다. 서울 암사동이라든가, 경기 미사리라든가, 그 다음에 김해 수가리, 김해 여기 있죠? 수가리, 이런 데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황해도에는요, 요 봉산 집탑리, 요거 중요하죠. 왜? 여기서는요, 이 봉산 집탑리에서 뭐가 발견된? 탄화된 벽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신석기인들이 농경을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주로 이제 내륙 쪽으로 왔는데, 신석기는 그런데 봐요, 여기. 예, 이렇게 강가도 있지만 바닷가 쪽도 많죠. 그쵸?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가 되는 건 비슷합니다만, 해안가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신석기하고 이제 청동기의 토기를 제가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토기 그림을 모아봤습니다. 신석기를 대표로 하는 토기가 이제 덧무늬 토기고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그림을 보니까 밑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밑이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한 신석기들은 일반 평지에서는 토기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안이나 강가 쪽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 요 둘은 어디 거다? 어디 거다?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 고요. 여기서부터 청동기, 민무늬 토기하고 붉은 간토기는요, 둘 다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게 민무늬 토기다. 미성리시 토기는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좀 이따 미성리시 토기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갈까요? 집터 봐야 돼요, 집터. 자, 집터도 한번
마저도 봅시다. 집터 같은 경우, 우리가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구분할 때 이제 집터 갖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석기 때 집터는 보통의 경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원형. 그쵸? 여기도 약간의 이렇게 원형. 그러니까 신석기 집터는 원형이란 말이야. 그치? 원형인데다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땅이 있으면 신석기인들을 어떻게 집을 질 때 안으로 이렇게 팠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화덕을 두고 그 옆에다 기둥을 딱 둬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반지하야? 반지하. 반지하. 싸게 지으려고. 아니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지하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난방.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을 이렇게 밑으로 좀 파면 이게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에다가 신석기인들은 또 하나 모였다. 반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반지하였으면 중앙에다가 뭐가 설치되었다? 화덕이 난방을 위해서 화덕이 이제 중앙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이제 신석기 집터예요. 주로 이제 해안이나 강가 쪽인데. 야, 청동기 봐봐. 청동기 보면요. 요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거의 직사각형이야. 그쵸? 요렇게 직사각형에 가깝잖아. 그치? 여기도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딱 보이잖아. 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다. 저쪽에 원형인데 바에서 청동기는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표면적으로 거의 다 올라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게 표면에 거의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진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지상가옥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상가옥화 됩니다. 그러면, 자, 신석기인들은 화덕을 중앙에 뒀는데, 청동기인들은 화덕이 어쪽으로 갔냐? 벽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벽면으로 간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석기인지 구석기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신석기 때는 정확한 무덤보다는 이제 청동기 때 다양한 무덤들이 등장합니다. 자, 청동기 때 다양한 무덤. 자, 제가 일단 고인돌. 그렇죠. 우리나라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은 탁자식입니다. 알겠죠? 남방식 고인돌은 기반식이라고 하는데 요게 밑에 요게 무슨 돌이야, 요게 밑에 받침돌인데 짧아. 그래서 거의 땅에 이렇게 주저앉는다 이렇게 해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반식이다 해서 남방 쪽은 밑에 받침돌이 짧다라는 거. 그다음에 돌무지 무덤. 그렇죠? 돌을 그냥 밑에 시체 놓고 그냥 돌을 막 쌓을. 돌널 무덤은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돌로 해갖고 위에 뚜껑 덮어버리는 거죠. 돌로 사방을 이렇게 한다면 위에다가 덮어버린다. 돌널 무덤이야. 공통점은 돌무지 무덤도 돌널 무덤도 고인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동기 시대 우리 인류가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어도 일상적인 이 활용도는 거의 다 뭘로 많이 했다라는 거냐, 이제 돌로 많이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때는 무덤이 다 돌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강의했잖아요. 청동기 때는 돌이었는데, 이게 철기 시대에 넘어가면 널무덤과 동무덤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철기로 오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독이니까, 여러분, 독이 뭐야? 독이 뭐야? 항아리라는 뜻이다.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에다가 안에다 넣어놨다라는 거. 널무덤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야. 널무덤은 나무로 이제 뭘 짰다는 거야. 관을 나무로 짰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무로 관을 짜고 그 안에다 시신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썩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을 나무로 썼습니까? 항아리 독으로 썼습니까? 라는 차이인데 돌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돌무덤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자, 이제 청동기로 해서 신석기 넘어 이렇게 좀 바뀐다라는 거. 이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세형동검입니다. 세형동검은요, 북방계통이라고 했죠.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비파형이잖아, 비파형.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북방계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청동기가 초창기에는 이 북방계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형동검은요, 이건 뭐예요? 어느 시대예요? 이건 청동기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대 세형동검은? 그렇죠. 철기시대가 되겠죠? 세형동검은 철기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형동검의 특징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한반도에 독자적 청동기, 한반도에 이렇게, 그치? 독자적 청동기 무엇을 알려준다? 제작을 알려준다. 그치?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형동검입니다. 그래서 거푸집까지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세형동검,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주면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전환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청동기에서 이렇게 철기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이렇게 비파형동검에서 세형동검으로 바뀌면서 이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물이 뭡니까? 그럼 철기시대 유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철기시대. 철기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의 교육이 있었다. 그냥 명도전이나 붓 같은 거 생각해 두셔도 좋고, 아까 방금 전에 무덤 봤던 널무덤이나 동무덤 같은 거 봐도 좋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 예,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점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내용까지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이게 선사시대는요, 여러분,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집어넣고 또 설명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좀 더 내용이 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지금 강의했던 내용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의 그 특징적인 거 핵심들만 잘 잡아주시면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